반갑습니다. 여의도너머 TV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정치해보시죠.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김기욱 씨가 진행을 하시는데 뭐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김기욱 씨는 아마 목요일날 제 대신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동훈 대변인님은 뭐 자주 뵀었고 두 분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저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네네네. 지난번에 김기욱 씨가 진행할 때 한 번 나왔고요. 네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뵙고 싶었는데 저는 방송에서 너무 이제 많이 뵈가지고 네. 그냥 친한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들기도 좀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가실 것 같이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해보쇼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 상품 소개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너머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품목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죠. 여의도몰에서 한가위 선물 기획전을 지금 진행 중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우 영양식 불고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 세트 준비되어 있는데 100% 한우 영양식 불고기고요. 180g 포장 3팩 실속형 외에 이렇게 지금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금박 선물이 포장이 된 5팩 고급 선물 세트를 이게 한우 180g인데 25,900원이면 엄청 또 죽으시잖아요. 네. 엄청 저렴한 거 아닙니까? 엄청 저렴한 거죠. 예. 네. 야, 5팩 고급 선물 세트 25,900원. 이렇게 포장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네. 요게 이제 5팩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구워 먹는 거죠? 예, 구워 먹는 거죠. 딱 뭐 날로 먹기 드셔도 좋게. 되고. 예. 날로 먹어요? 날로 드셔도 됩니다. 예. 먹기 좋게 포장돼가지고 그렇죠. 예, 아주 바쁠 때 되게 유용하죠. 네네. 주부들한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석 선물로 집 앞에 우송이 된다고 하니까 가격도 괜찮고 뭐 괜찮은 선물이 되겠는데요. 또 이런 예.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추석에. 예. 다음 주는 추석 곧 추석이라서 네. 이번 주에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추석 전에 배송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택배가 또 겹치면 안 되니까 예. 늦어지니까 이번 주에 한번 좋은 선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량 주문하실 분들은 여의도몰 전화번호 1551-5280 528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시사 뭐 최고위원도 하셨고 좀 대변인이신데 이 추석 선물 같은 거면 뭐 청와대에서 이런 선물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과거 의원 할 때는 청와대 선물도 받고 국회의원 했었는데 할 때는 네 줍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또 특별히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아서 대통령실 선물 받은 지가 뭐 네. 까마득합니다 기억이. 그렇군요. 그럼 뭐 기타 뭐 다른 뭐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 추석 선물이 좀 오고 그래요? 어때요?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뭐 싶어요.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네. 평소에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하는 후배들이 그 선물 보낼 때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대통령이 선물 보내주면 되게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동훈 대변인께서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지난 정권에서는 받았죠. 네. 윤석열 정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왜 대변인 하다가 대변하실 잘렸잖아요. 때. 그래서 제가 파문을 당했는데 일기 그런데도- 윤석열 예. 모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추석 때 이제 선물은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십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러면 보내주는데 그들 이제 뭐 술을 주로 이제 그때 술 주셨다고 주 상품들이 예. 이제 술이에요. 네. 가가지고 이제 추석 때 이제 먹으면서 그다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죠. 취하시지는 않았나요? 뭐 다른 술 먹고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또 술을 보내줬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석 선물을 받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이제 집회 열었잖아요. 뭐 국민의힘 주최 측 추산 7만 명이라고는 하는데 경찰 추산은 뭐 한 2만 명, 뭐 19,000명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제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이 모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 효과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효과가 이제 우리가 원래 노리는 효과는 일단
내부 결속과 단합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집회를 통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 탄압받고 있으니까 저 당을 좀 지지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지지도가 올라갈 계기가 됐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런 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집권당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됐느냐. 네네.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체킹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글쎄 뭐 그게 잘 됐다고 보세요? 되지는 그렇게 뭐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네. 내부 결속 단합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단톡방에는 의원들 단톡방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짚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윤호개인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 얼굴이 그 등장을 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걱정했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성조기도 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그 주최 측에서는 당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앞쪽으로 유튜브들 오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 유튜브들하고 또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쎄 그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아주 극렬한 강성 우파인 분들에게는 자기 만족 같은 것들을 좀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체 당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사실 회의적이에요. 근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 올 리는 없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한테는 좋았겠죠. 장동혁 대표는 뭐 와 장동혁 만세, 장동혁 세다, 장동혁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어제도 또 요새는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연설하시는지 모르겠어. 연설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연설은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할 때부터.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네. 본인한테는 뭐 역시 당 대표가 누군지를 봤지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보여주신 어깨가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으쓱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분위기인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플러스가 당의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당의 플러스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은 어쨌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다 무대 위에서. 자기 뭐 내가 당 대표라는 거 알겠지. 누가 톱독인지 알겠지. 그렇군요. 누가 디시즌 메이커인지 알겠지. 뭐 이런 거 보여준 거죠.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먼저 뭐 민주당 이야기 좀 듣기 전에 의원 뭐 내부 결속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의원이 지금 107명인데 의원 107명 중에 70명 정도 참석을 한 건데 이 정도면 많이 참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일정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게 뭐 다른 행사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뭐 총동원령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된 건 아니지만 네네. 뭐 그래도 그 정도면 뭐 한동훈계가 안 왔죠. 한동훈이가 다 안 왔습니까?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초선의원도 안 왔어요? 그 비례 쪽 한동훈계 쪽 아예 다 안 왔어요? 아니 그건 뭐 무슨 오더가 내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누가 안 가는지 전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휙 지나갔잖아요. 우르르 네. 올라왔다가 휙 내려갔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안 왔는지도 정확히 몰라서 명단이 나온 건 아니어서 네네네. 누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대구에서 했잖아요. 대구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홈그라운드인데 제가 대구 분이시죠? 네, 대구 출신. 예. 뭐 제가 가보질 못했지만 분위기를 대충 뭐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네. 느끼는데 성공한 집회는 아니에요. 성원 집회는 아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인원은 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도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규모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그런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 집회란 게 특히 야당의 정치 집회란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사 쓸 때도 야마가 제일 중요하듯이 야마예요. 야마. 그렇죠. 무슨 헤드라인으로. 딱 한 줄로 정리되는 야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독재 뭐 얘기하는데 뭐 최근에 어떤 사법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뭘 엮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로 그분들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저 옛날 저 박정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퍼주기를 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그 얘기가 약간 정확하게 야마가 안 맞지가 잡히고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갔을 때 힘이 생기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저는 좀 실패한 집회다. 실패한 집회다. 그래서 뭔가 이재명 독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 독재도 아직까지는 뭔가 설익은 걸 주제 걸 들고 와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들이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되는데 독재를 얘기하는 것도 좀 네, 의아하고 그렇죠. 국민들 네. 느끼기에는 저게 독재라고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미흡하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재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 얘기하지만 지금 북한 쪽에서 오늘 발표한 것만 봐도 뭐 이재명 정부랑 뭐 대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 이게 과연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집회는? 그러니까요. 야당이 장애투쟁을 하면 나갈 때는 그냥 신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출구 전략이 가장 이제 그러네요. 어떻게 들어올까.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생도 이렇게 어려운데 추석 지나면 국감인데 니네 뭐하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윤호개인이나 뭐 부정선거 깃발 들지 마 했는데 그거 들지 말라고 안 들 사람들도 아닌 것이고. 다 알고 그랬겠죠. 네, 예. 특히 그래서 누구 말대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 대관식이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공식적인 대관식 네. 동대구역에서. 그래서 저는 도대체 장애퇴직을 왜 하는가? 우리 황현희 진행자님의 과거 유행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국민의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그 생각이 버뜩 났는데 그러네요. 도대체 왜 이럴까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무슨 왜 야당 탄압하냐? 그 압수수색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퇴시키고 무슨 독재 구축하려는 시도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왜 도대체 장애투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본인들은 이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오는 얘기는 다 잡다한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냥 뭉치자 싸우자인데 왜 우리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주장으로 7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과거에 경찰 추산 5만인 정도가 그 소년보 목사 구속된 세이브 코리아에서 올해 2월 달에 동대구역에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경찰 추산 한 5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추산이 경찰 5만이었어요? 추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는. 한 10만 이상 모인 그러니까 거네요. 대통령 파면 전이잖아요. 네. 윤석열 파면 전. 그러니까 제법 많이 모였던 건데 이거는 자체 추산 7만인데 보니까 횡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구에서 했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장소를요 몇 번 바꿨어요. 많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몇 번 바꾼 게 최종 동대구역이었는데 이 정도면 글쎄요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지금 국힘이 계속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서울에서도 뭐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내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힘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법부 독립을 위협을 하고 있고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정치 공작으로 음해하고 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고 사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공분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상권 분립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웃어요. 너네들이 계엄해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동원해가지고 의회를 갖다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인데 그런 세력이 지금 와가지고 상권 분립을 운운하고 뭘 얘기를 하니까 이 정말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윤석열 계엄 사태와 확실하게 좀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확실하게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네.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엄 똥 묻은 이제 국민의힘이 뭐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계엄 묻은 민주당을 욕해봤자 그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정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와도 내란보다는 약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어요. 그건 없죠. 그럼 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런 식의 입법 폭력적 행위를 한다라든가 그러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헌적인 것들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뭐 그것이 과연 장외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투쟁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장소도 대구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서 집회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 가서 광주에서 집회하면 국민들이 얼마가 모였든 간에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텃밭에 가서 놀고 있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홈그라운드 간 거죠. 예? 홈그라운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까 뭐 김주영 의원 그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의회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리 깨는 겁니다.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무슨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거는 독재자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했고 히틀러가 그거 했고 맞죠. 예.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해서 논리적이고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 것들이 과연 그게 국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림을 받을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저는 앞이 전제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일단 뭐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뭐 그 위헌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당에서 TF 중심으로 발의는 했지만 뭐 당론으로 발의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속도 조절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는데 그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법부가 사실은 좀 그 대안과 이 대응 방안을 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은 판사 한 명 보낸다고 바로 해소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그냥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하는 것도 다 그냥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마음에는 지난 3월 7일 날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석방지휘했던 시부정 총장에 대한 그 두려움이 뇌리에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끌다가 주기현 재판장은 12월 달에 1심은 끝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다가 진짜 1월 달에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윤석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 해소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떠나서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장애 집회를 보면서 왜 황교안 체제 이게 지금 윤어게인이 아니라 황어게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에서 했던 거 완전히 실패로 갔잖아. 2020년 총선에서 소위 폭망한 거 아닙니까? 103석으로. 그랬는데 왜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가.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2020년 총선 폭망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구에 가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 대구에 가서 탄핵을 건넙시다라고 해서 원외 정말 젊은 대표가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극복해가지고 간신히 대선 승리를 이루어놨는데 다시 이제 내란해서 소위 똥볼 차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황교안 체제에 했던 그 장애 실패했던 모습을 왜 집회 가냐? 실패했던 모습을 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뭐래도 했었어야죠. 사실 지금 뭐 지지율도 힘들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뭐라도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했었어야 될게 저도 맞죠. 그래서 예. 우리는 그 절연해야 된다고 했고 윤석열 부부 사과했어야 됐다고.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네. 사과하고 그다음에 싸우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 지도부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고요. 김종인 위원님께서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밝히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한동훈 대표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 쫓겨난 네. 거니까. 네네네. 그 뭐 당내에서도 어쨌든 계파가 있는 거고 그 당내 싸움이 있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는 예를 들면 야 너 제가 예를 들면 강도짓 했으니까 난 도둑질해도 되고 그다음에 난 무슨 짓을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특별재판부를 뭐 당에서 좀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 특별재판부를 했다가 전담재판부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당론이 아니랬다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해놓고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꼼수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법부 불신 얘기하는데 사법부 불신이야 김명수 체제만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놓고서 고법부장 그 사표 내겠다는 것들을 내겠다고 하니까 야 국회에서 당신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표 받아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 사표 안 돼. 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 그대로 그냥 임기 마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법부가 그 정치화되고 검찰이 정치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정권을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민주당에서 파도 미담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감명 받았습니다. 청문회 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놓고서 또 대법원 판결 지난번에 그 파기환송돼서 됐던 그 판결 선거법 재판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무죄 만들어 확정되는구나라고 좋아들 하셨잖아요. 빨리 하니까. 네. 그러다 그게 거꾸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줄 때는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사실 뭐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서영교 의원 이야기가 뭐 지금 집회 얘기가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가긴 했는데 아예 갑시다. 요거 한번 짚고 가죠. 서영교 의원은 뭐 사과를 뭐 부승찬 의원이나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좀 내용상 좀 민주당 내에서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의원이 적어도 국회에서 뭔가를 폭로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도 과거에 폭로해본 사람으로서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면 시인을 합니다. 끝내. 시인을 얻어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추가적인 무슨 증거는 안 보이는 것 못 같아요. 나오죠. 네. 그리고 서영교 의원 뭐 이제 뭐 민정 라인 들은 이야기 뭐 이런 앞뒤 전후 관계를 설명은 하고는 있는데 너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원으로 민정 라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에 임명장 받을 때 내가 이재명은 알아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5월 10일 날 열린공감 TV에서 그 약간 그 목소리가 변조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자 회동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서 내가 5월 초에 그렇게 전원으로 들은 이야기가 이게 맞는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한 서영교 의원이 5월 14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고 네네네. 그로부터 4개월 지나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받아서 같은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예. 별로 달라진 얘기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더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게 또 그 안에 내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그 안에서 서영교 의원조차나 이 부승찬 의원조차도 야 그거 우리가 실수했는데 이거 빨리 사과를 뭔가 해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갑자기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조사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러면 이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글쎄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완곡하게 돌려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게 아마 속내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법 개혁이랄지 사법 불신에 대한 해소랄지 이런 것들보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었다. 이거는 그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했던 건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고 내가 추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또 이제 서영교 의원 얘기 듣고 했다라는 게 부승찬 의원 얘기니까 과거 야당에서 하던 식으로 야당은 사실 뭐 반대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폭로하듯이 집권 여당이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제 소신이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 보이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섞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제 다 잠깐만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의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사법부 드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당장 내란 재판을 갖다가 빨리 그 완결 지어가지고 내란을 갖다 유지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내란은 빨리 진행해라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제든 또 제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것이고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퇴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판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냐면은 그 어떤 이 진보 진영 전체적인 의견이 사법부를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영향권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대법원들을 정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법부 장악이라는 거죠. 그런 심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어떤 지지층들의 이해가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그 의원이 무리를 해가지고 저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앞장서가지고 이런 걸 밀어붙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 우위론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김주성 대변인과 이름이 똑같은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을 얘기했다는 근데 거는 이제 그 뭐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는 그건 뭐 이제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위다라고 뭐 그- 이렇게 설명을 그 하긴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 내 분위기 자체가 네. 이런 걸 가야 된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캐치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일치를 하고 있다. 여권의 어떤 삼박자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사법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장악하고 몰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일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네. 앞으로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이번에 그 단발 사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라이브가 갈 네네. 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저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뭐 이러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1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저희는 지방선거 아주 폭망합니다. 나올 아니, 리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절연을 못한다고 그 저 여론조사 해보면 그 구속이 잘 됐다 그리고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재판 받다가 다시 나와서 뭐 그 예를 들면 극우 강성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림 안 좋죠. 그러면 예. 저희가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살나죠. 제가 보기엔 박살납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구속 신청하긴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 하면서 네. 9번째 10번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그 피고인이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반론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그 뭐야 소령, 중령, 대령, 대위 뭐 밑에 있는 사령관들 나와서 전부 다 대통령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공개 재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다 그런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은 무죄 이렇게 내릴 수 있다고요? 아니 무죄가 아니라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는 거죠. 재판이 늦어지면. 아니 12월까지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기현 판사가 나 12월까지 끝나겠습니다라고 지기현 분명히 판사는 얘기를 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12월까지는 끝냅니다. 그 얘기를 간신히 한 거예요. 그 전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불신이 그 정도로 예. 쌓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다가는 1월달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하고 그 명분 없는 이렇게 투쟁하면서 독재 외치고 이러면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되고 뭐 나오건 안 나오건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국민의힘도 그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사법부도 그런 염려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3월 7일 날 구속 취소는 우리가 뭐 예상했던 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란보다 더한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때는 아니 제발로 걸어 나와서 팔을 흔드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은 지기현 재판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확실한 뭔가가 내놓아져야지만 이 불신을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게 지금 생각인 거죠. 그냥 너무 우려먹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못했고 그거에 반대했고 저도 뭐 목소리 계속 높이고 싸우고 반대하셨잖아요. 예. 있지만 민주당은요 너무 우려먹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 마치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할 때 80년대 운동권이었다는 그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평생을 그걸 우려먹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또 건수 하나 잡은 모양이야.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거 가지고서 벌써 지금 10달 지났는데 계속 우려먹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그걸로 다 정당화해. 그거 옳은 아니야. 겁니까? 9달 지났는데 국민의힘에서 무릎 꿇고 사과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진행형인 거고요.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분들 사과하셔야 돼요. 국민의힘 내란에서 사과하고 여기는 사실
그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소신껏 늘 얘기했다니까요. 예, 근데 말씀을 딱 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서영교 그거는 의원 나와서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리해야 됩니다. 당장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도. 당장 들고 나와서 이겁니다 증거가라고 네. 할 자신이 없으면 그게 없다면 사과해야 돼요. 어떤 순간 이동원 대변인 이거 사과가 좀 다 나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사과 받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어제 동대구역에서 다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약간 무슨 사과가 나올까라고 제가 조금이나마 일말의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말의 기대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다시 좀 이쪽 주제로 넘어와 보죠. 이게 이야기가 계속 가지가 뻗다 보니까 좀 뻗어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른바 이거 극우까지 결국 안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또 계속 들거든요. 국힘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일단 당선될 때까지는 전환기 씨나 뭐 이런 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면회도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뭐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뭐 교도소 구치소 쪽에서 반대 허락을 안 해줘서 한다라는 거지만 뭐 그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그 한쪽으로 막 갔다가 거기서 또 눈치 보면서 반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해준 강성 우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선도 인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적 행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특히 좀 변신에 능한 것 같아요. 좀 완전 제가 오른쪽으로 뭐 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공인 패널한테 너무 우리 민감한 문제를 자꾸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제 주특기입니다. 패널인데 그죠? 민감한 질문하기. 예, 아직 공인 못 받으신 거예요? 아우 예못 받았어요. 영원히 못 받죠. 받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노 코멘트. 알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무슨 임명장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껄끄러운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출연시키냐고 아 그래요? 그 방송국에 항의 다 했었어요. 어.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옛날에 정진석 대표 저 비대위원장 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방송국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약간 정치적인 미숙함을 보여준 거지. 인터뷰를 하면서 굳이 그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건데. 미인증 패널이라는 희귀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인증 패널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 그럼 미인증 패널들은 뭐야? 우리가 보기에는 미인증 패널들이 바른 말하고 인증 패널들은 뭐 완전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방송국으로 볼 때도 야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낸 사람 자르면 야 니네 지금 인증 패널제에 동의하는 거야? 니네 그럼 언론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헌납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궁지에 이슈가 올리고 되고 있는 있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애 집회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글쎄요, 저도 뭐 사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사과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봅니다. 이 내란에 대한 좀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도 재편돼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그런 기대는 좀 안 나온 것 같고 오히려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연설할 때 야유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딱 내세우고 뭔가 정확하게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또 윤핵인 외치고 있고 뭐 윤핵인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예. 이재명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또 집회가 또 이제 그 힘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자꾸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첫 집회를 이렇게 대구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자신이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라는 그 때문에 대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은 지금 보면 어제 집회 장면에서도 보이지만 그 앞에 쭉 그 대구 지역 의원들과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사실은 윤핵인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언더 찐윤 60여 명의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갖다가 발목을 잡고 있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때 자기들이 거기서
단물 다 빨면서 자기 기득권 지키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엇나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결국은 계엄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 대구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대구 사람들 갖다가 볼모로 삼고 인질로 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뭔가 앞으로 저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보기 안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님께서 장애 집회 까는 얘기만 30분째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애 집회 얘기했죠. 지금 서영교 의원 얘기했죠. 내란 얘기했죠. 옛날 사법부 얘기,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만 30분째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다 외워서 또 말씀을 하시네. 아니, 그럼요. 다 설명드려야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힘 얘기예요. 지금 국힘이 이제 까도 계속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국힘이 또 지금의 여건을 또 견제를 해줘야 되니까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비교해서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여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상 투자라고 밝히면서도 입당 시기는 또 밝히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될 때 그때인 거고 대통령 경선 과정이었던 거고 또 김기현 전 대표 전당대회 앞두고 당 대표 선거 경선 선거 앞두고 대거 입당한 거잖아요. 이게 통일교 지시로 만약에 투표를 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당원이 거의 무슨 종교 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이 대거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아니 이제 각 당의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네. 종교란에 나는 종교가 뭡니다라고 가입 원서에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단이건 사입이건 그 무엇이건.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정당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특히 통일교처럼 오다 내리면 결혼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조직적으로 오다 내려서 당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당비를 본인들이 냈는지 누가 대신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내 어떤 경선이나 이런 것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12만 명 대조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여태껏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민정당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누적된 당원 수가 한 500만 될 건데 그거를 성원석 의원이 분포를 보아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다. 통일교인이 120만이니까 500만 당원 중에 10%고 10%고 하면 11만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당원이 훨씬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훨씬 많은데 11만이면 너무 적게 들어간 거 아니냐 사실 우리 당원에 비하면. 그럼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통일교가 많이 그 정도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우리 종교 인수가 이 정도 신도가 이 정도라는 걸 다 합치고 나면 국민 5천만 수를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 주장도 신빙성은 떨어지는 거라서 그 500만 당원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네네. 이 당원 명부가 그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거기 종교란에다가 종교를 적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대조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닌 보도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걸러낸 사람이 한 11만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제 권리당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한테 당원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권성동 미는데 한마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필요한데 책임 당원이어야 되고 당비 내야 되고 이렇게 오고 간 문자를 특검이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소위 경선에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에 몇 명이 포함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74만 혹은 75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 내는 당원 숫자가.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2023년 3월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했던 것인데 접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그리고 이제 김기현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3월 8일 전당대회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만 넘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니냐. 건진의 문자도 그렇고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의심할 것 같아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법에
당원 가입, 정당의 가입은 자유지만 그거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개인의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인 개입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개연성은 있다. 네. 예. 사실은 뭐 그 민주당에도 네. 그 민노총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단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당에도 뭐 종교 집단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그게 종교가 뭐 정통이니 사입이니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누구든지 그 종교 그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근데 두 개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뭐 아까 김유정 전 의원 얘기하셨지만 통일 같은 경우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교주가 지시하면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누구를 뽑겠느냐. 하면 뭐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야 위에서 야 이번에 저 사람 찍어야 돼. 라면 무조건 다르르 다 찍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종교 집단은 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이익 집단과 비교하는 것들은 뭐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500만 중에서 우리가 5천만 중에서 10%가 500만의 우리 당원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 당원이나 우리 당원이나 너무나 뻥튀기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둘이 합치면 1,000만이 넘어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에서 5천만 중에서 어린애 빼고 뭐 누구 빼고 해서 유권자 중에. 예 유권자 중에서 그럼 한 서너 명 중에서 한 명은 다 당원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원이나 국민의힘 당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러네요.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500만이라는 건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 뭐 있다가 간뒀다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DB를 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선거 자체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 아니 바꾸죠 당연히. 바꿀 수 있잖아요. 예. 75만 명이나 6만 명 정도가 그럼요. 책임 당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 너무 지금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5, 6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 투표하면은 대개 한 40만 명. 아까 지난번에 과도하게 많았다라는 때가 46만 명이 했어요. 46만 명. 예, 근데 그때도 80몇만 명이었어요 당원이.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비상계엄이니 뭐니 하면서 막 사람들이 탈당을 하는 바람에 지난 76만 명 정도 75만 명 정도 되는데 75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3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보면 그 중에서 10만 명이 만약에 10만 명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면 몰표가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건데 이건 통일교만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 신천지까지 뭐 여기에 가담되고 그러니까요.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정광훈 자유통일당 세력, 예. 이중당적자들 예. 이거 다 들어가면 이건 뭐 대통령을 그냥 정해놓고. 그러면 지금 정해놓고 누구 말 하는 거예요. 맞대로 야 이거 저 한학자 총재가 뭐 참어머니인가 뭐 하는 분이 최고위원 나와도 이 사람 당선될 거고 그다음에 잘하면 당 대표도 되겠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이 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뭐 오겠다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 통일교도야 뭐 나는 뭐 신천지야 나는 뭐 자유통일당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그 종교 집단에 의해서 우리 당의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당이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는 막아야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방어 모드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당의 건강한 당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일반 당원들은 투표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떠나죠. 네, 정상적인 당원들은 야 이거 나 투표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쟤들이 다 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한 자정 노력은 필요해요. 그 11만 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좀 부풀려질 측면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 윤영호 통일교의 그 넘버 2까지 올라갔다는 그 윤영호 씨와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메시지 건진과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봤더니만은 그런 정황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입당을 시켜가지고 당원들 수를 늘려가지고 전당대회 동원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본 거는 2021년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될 때 그때 이제 당원 숫자가 선거인단 숫자가 네. 31만 정도 됐어요. 31만. 31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32만이네요. 32만인데
그해 이제 11월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후보로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네네. 56만이에요 선거인수. 56만요. 네, 그래서 엄청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폭로가 있었냐면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뭐 동원해가지고 국힘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네네네. 양심선이 나와요. 그 신천지 교인이 그런 폭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도 통일교에서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통일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종교인들이 단체로 입당원수를 내고 들어가가지고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요.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특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종교인인 사람을 안 받겠다, 특정 종교를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전당대회를 갖다가 지금 뭐 8대2를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네네네. 뭐 100%를 하던 한때도 있었습니다. 100%를 해가지고 뭐 당원 100% 당원 주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원들한테 100% 뭐 어떤 권한을 줬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8대2까지는 왔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오염돼 있는 게 드러났으면은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저는 뭐 우리 당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당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런 불신을 받고 있는 당원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투표를 하고 전당대회를 하고 대표를 뽑고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국민의힘 분들이 좀 가져야 되고 네네. 당원분들부터가 그러면 이거는 당원들을 갖다가 전부 당원 투표라는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네네. 그야말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네네.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정말 그 국민의힘의 그 당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저도 뭐 시사를 좋아하고 정치를 좋아하니까 뉴스를 통해서 뭐 이런 누가 선출되고 누구 후보가 나오고 뭐 이런 걸 계속 보면서도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니 저 여론조사를 저렇게 뒤집는다고?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뒤집는다고? 홍준표 그때 후보랑 윤석열 후보 나왔을 때 여론은 압도적으로 홍준표 의원인데 당원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로 당 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당원들이 저렇게 몰표를 야 이게 내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이 현실은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금 글을 올렸는데 통일교 12만 명에 신천지 10만 정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유사 종교 집단 교주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긴 해요, 진짜로. 근데 홍준표 전 대표님은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죠, 엄청 네, 억울할 억울하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국민 억울하죠. 여론은 훨씬 압도적이었는데 이른바 친윤들의 옹립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까지나 오염됐는지 당시에 선거가 그건 잘 네네네.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당원 선거에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를 만났더니 신천지 교주로부터 자기가 10만 명을 입당시켰다. 신천지 교도를. 그리고 그것도 보면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당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원 그렇죠. 수가 예. 경쟁적으로 막 늘어났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신천지 교도가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희 씨가 이제 10만 명이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범죄를 고백한 거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님이 좀 아쉬운 건 그걸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는 또 친윤으로 다시 가셔서 대통령에게 상당히 코박콩 하면서 이제 예. 뭐 식사도 폴더 인사도 하시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적어도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 다음은 나 아니겠어? 네. 이거 윤석열한테 내가 그 쉽게 말하는 그 인도르스를 받아서 그것도 국무총리 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당시에.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네. 라고 하셨는데 선거에서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맹렬하게 친윤을 공격하셨으니까. 근데 네. 뭐 정치인이라는 게 뭐 그런 측면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게 신천지 10만 이만희 씨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그게 있다면 네.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이만희 씨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뭐 이거 나는 뭐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자기 지시를 내려서 자기
그 신도들을 다 한꺼번에 넣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를 찍으라고 지시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드러날까요? 이거 좀처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를 하는 사람이 참 국민의힘에 많다. 이분은 이제 탈당은 하셨습니다만 장동익 대표도 계속 갈짓자 행보고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강온 전략을 막 구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세 번의 당원이 막 증가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2021년 대선 경선 그 무렵, 그다음에 2023년 3.8 전당대회 앞두고 그 전해부터 연말부터 막 조금 늘어난 것, 그다음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자기 비례대표 배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도 2022년, 그러니까 4년 작년 4월 총선에도 뭔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 세 번이 가장 최근 한 5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네. 이건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어떤 뇌물 수수나 뭐 이런 것과 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전당대 개입까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교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이 제도권 정치 원내 정당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끊임없이 세워왔었어요. 그러니까 17대서부터 18대에는 뭐 전국의 245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냈지만 뭐 한석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정권에 줄을 대고 원내 정당으로 그 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헌법에 배치되는 정교 일치를 꾀하려는 게 아니었냐라고 의심받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네네. 청탁을 통해서 고가의 물건을 통해서 장신구를 통해서 청탁을 하면서 통일교의 현안들을 국가 정책화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청탁이죠. 정교 예, 청탁이고 정교 예. 일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근데 그런 이거 종교인 자체가 들어와서 몇만 명이 들어와서 뭐 선거에 판도를 바꾸는, 이건 법적으로, 이거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나요?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걸리죠. 법적 걸려요?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네. 내가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적으로 입당한 정황이 정황이 아까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건진법사 윤용호 씨와의 문자,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그 연말 즈음부터 교회에서 통일교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네.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주고 또 지역별로 할당을 주고 보고까지 하게 됐다라는 그런 정황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유 의지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입당원서 쓰고 올려보내고 이렇게 했기 범죄가 될 수 때문에 있군요. 예. 그게 법 위반인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거는 진짜라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러면 당원 투표를 왜 해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이 지점들은 특검에서 좀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한학자 총재 어떻게 구속 여부, 자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구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1시 반에 실질 심사인데요. 예. 저는 구속될 것 같습니다. 구속될 것 같다고 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 이제 그 고령이잖아요. 예. 83세인가 82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속되는 쪽이 더 높지 더 않을까라는 높다?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뭐 저 한학자 총재님이 본인 스스로 참 어머니 독생녀라고 주장하시니까 네. 어떻게 뭐 방법이 탈출하실까요? 있으시겠죠. 방법이 있으시겠죠. 뭐 영생으로 약간 좀 다시 돌아오시려나요? 나오실 때는 또 휠체어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좀 몸이 좀 힘드셨는지. 통일교는 큰 타격인 건 분명해요. 음. 왜냐하면 문선명 교주가 이제 사망한 이래로 그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게 암살되고 난 컸죠. 다음에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회 전 재산 헌납하고 그 증오심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통일교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종교 활동을 거의 못할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던데요. 이제 다른 루트를 찾아서 온 게 이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뭐 메콩강 사업이라든가 뭐 그 저기 DMZ에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제약이 걸렸고, 그리고 뭐 참 어머니 독생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뭐 휠체어 타고 이제 출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이게 종교적 어떤 신비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통일교는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 똑같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뭐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검찰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의.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좀 짧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교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한국이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어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주재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세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일본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15% 관세가 시행이 돼서 우리 차가 더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요거 빨리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어떤 트럼프의 종자불성 리더십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로서는 어느 근데 이게 정도 또 일본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항상.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경제 규모도 그렇고 네네네. 이거는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외환 보유고 수준이랄지 경제 규모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대로 사인했다면 뭐 난 탈핵감이었을 거다. 그리고 엄청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금융 위기 왔을 거다. IMF 왔을 것이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우리 현금의 외환 보유 투자를, 예. 80 몇 프로 넘는 거잖아요. 말도 안 4,100억 되죠. 불인가 예. 우리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다 진짜 달라는 말도 안 건데 돼요. 예. 당연히 뭐 이거는 IMF 제2 IMF 올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은 뭐 단기간에 뭐 끝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유엔총회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뭐 AI 관련 토론도 주제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3박 5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인데요.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봤자 비자 문제도 지금 우리 쿼터 주세요 했더니 뭐 1억 4천만 원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리더십 중에서도 크레이지 리더십인가 이럴 정도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HIV 전문직 비자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쿼터를 늘려주세요 했더니 그리고 들어올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얘기했더니 이제는 갑자기 1억 4천만 원 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만나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에이펙 때 좀 판이 커졌잖아요. 시진핑, 트럼프 다 오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뭐 정상회담 다시 정상회담으로서. 대비하더라도 예. 예, 이번에는 만나지는 않고 그래도 유엔 첫 무대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우리랑 외교를 했었잖아요, 당연히. 근데 유독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과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 지난번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몇 시간 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SNS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예. 그 기사를 올려서 글을 올려서 네.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가서 뭐 이게 뭐 표현이 너무 격하긴 합니다만 온갖 아부를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한테 그쵸. 그냥 뭐 온갖 하고 자기 쓴 만년필도 선물로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대단하시냐고 트럼프 그렇게 대통령 없으시니까 북한이 했어야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국가 대 국가의 대통령이 만나서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하시고 페이스메이커 저는 하겠다. 페이스메이커 저는 옆에서 대충 띄워드리고 네. 여기다가 노벨상 받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네,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뭐 굉장히 굴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없죠.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조금 의아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 탄핵과 IMF 그 얘기 했잖아요.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왕 저렇게 뭐 온갖 간쓸게 다 빼놓고서 트럼프 이렇게 그 띄워줬으면 미국 언론하고는 지금 한 인터뷰 보면 사실 그 내 본 마음은 아니었고 내가 더 이상은 못 가. 나 이제 그 관세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나 탄핵당해. 그리고 IMF 당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얘 봐라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왕 어차피 했으니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네네네. 두 번째는 가기 전에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굴종적이다라는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군대는 주한미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게 굴종적이라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가 경제력도 국방력도 뭐 이런 거 북한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우리가 핵 있습니까? 그거 핵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근데 핵 비대칭 전력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한미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있으면 핵을 만약에 쓰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몰살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억제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을 붙잡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그것을 뭐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건 굴종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굴종적이라는 미국 그 주한미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저희가 그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그 안심을 하면서 경제 발전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대통령이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미국 가기 전에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뭐 굉장히 굴욕적이었지만 나름대로는 국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노력 그걸 평가하지만 그 이후에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됐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 외교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여권에서 지금 그 10월에 이제 경주에 입핵을 가지고 기대가 아주 만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전 세계적인 어떤 가장 그 골치 아픈 문제인 이중 갈등을 여기서 만약에 뭐 해결하는 뭐 그런 결과라도 나온다면은 우리가 뭐 어떤 뭐 굉장히 뭐 주연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무대 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한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미국에서 당장 3,500불 낼래 아니면 저 25% 관세 먹을래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이 이제 뉴욕까지 날아갔는데 왜 그 트럼프하고 만나려고 하는 제스처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지 그런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있는 거지. 지금 간 김에 만나보면 좋긴 할 텐데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두 있나요? 번째는 글쎄요,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아까 탄핵 얘기 나오고 3,500불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하고 그리고 뭐 IMF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외국 언론한테 왜 합니까? 국내에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 국내에다 우리 저 김유정 의원님과 이름이 같은 그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이 뭐 저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회담 자체가 잘 됐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대통령은 있다. 이거 사인했다가는 탄핵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IMF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러면 그 여권에서 얘기해왔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얘기를 못하면서 왜 외국 언론에 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 자꾸 국민들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수 분리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결국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의문이나 협의서가 없었던 것도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사인할 수가 아닙니까? 없었다라는 예, 걸로 미국의 귀결이 되는 조건으로 거겠죠. 사인하면 이거 큰일 난다, 우리 망한다. 네. 라는 생각하에서 사인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네요.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글쎄,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그 합의문대로 그 합의문이 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궁금하네요. 미국이 요구했던 합의문이 뭐예요? 강유정 대변인, 김유정 대변인께서 해명하죠. 아니 아침 뭐 미국이 김 요구했던 대변인 거는 얘기했으면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라는 거. 그다음에 원금 회수한 다음에는 90% 우리가 다 수익 가져간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리고 협의문 쓸게요였던 거예요? 어디 결국에? 투자할 건지는 트럼프 내가 정한다. 뭐 네. 이런 거니까 우리가 사인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문이 안 나온 거군요. 그런 거죠. 아니, 그래서 어디 조금씩 못 나왔어요. 나오는 개별적인 건 거죠. 나왔어요. 못 나왔다는 그래요. 것인데 네네. 중요한 건 그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던 부분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면 다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동등한 어떤 그 입장에서 다 길을 못 펴고 성공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만남을 못 가졌던 그런 굴욕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회담 직전에 SNS에 올렸던 것도 어쨌거나 오해라고 풀었고 그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만났던 그 모습에서 어느 정도는 데뷔전이 잘 치렀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관세 문제는 우리한테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는 다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한국한테만 3,500억 불 현금으로 다 내놔. 지금 이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 거기에 5,500억 불 지금 사인을 했으니까 그럼 한국 너희도 해야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외환 보유고 상태나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인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외신 뭐 인터뷰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미국의 상황도 이 관세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연말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 불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도 함께 봐야 된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는 네네. 거죠. 아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그 노동자들 억류 됐었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협상을 안 한 거에 대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너무 해석을 그거는 넘어가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트럼프가 그 처음에는 그거는 ICE에서 그러니까 관세 그 단속국에서 한 거니까 내가 알 게 뭐야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가 네네네. 나중에는 야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남겨놔서 우리 노동자들 교육 좀 시키라고 해라고 주장을 바꿨죠. 하고 그다음에 예. 또 그 조지아주에서 그 미국 그 한국 그 기업들이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그다음에 그 비자 부분에 대해서 호주나 다른 나라들과 맞춰서 이거 그 쿼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논의하자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는 큰 명분으로 무조건 단속해 이렇게 떠들어놨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국은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한 건데 나중에 현실에서 다른 나라들 다 들어와라고 또 요구하는 이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충돌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자체적인 문제군요. 예, 네, 한 가지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네네. 지난번에 회담이 대등하고 당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제 트럼프 이재명 회담이 대등하고 당당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제정신으로 보면 아우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양해하는 거지 그것을 뭐 대등하고 당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네네네. 그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기준이 좀 워낙 낮아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하면 가서 뭐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메리칸 파이 아니 그 대미 외교에서 아메리칸 파이하고 이미 불렀나요?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파이 아. 하고 더 박스 스톱스 히어 그 명곡 판때기 하나 그거 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 동원해서 이렇게 쿠데타 해버린 거니까 그 상황하고 기준이 너무 낮아서 비교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하여튼 거기다 세우시니까 네, 서로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높은 데다 세우세요. 예.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네, 모든 얘기가 나면 그쪽 얘기를 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힘듭니다. 사실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일 싸움 잘하는 동네형이잖아요. 예. 야 놀러 와봐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뭐 해라 야 저 신발 벗어 이러면 벗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외교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의도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상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훌륭한 패널 분들이 저희에게 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시죠. 여의도 넘어피 다 깐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